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일자는 5월 9일이고요. 여러분들이 8주차에 중간고사들 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다 잘 보셨어요. 그런데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보이네요. 얼마나 공부하는 게 힘들었는지가 보여져서 제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면서 또 남은 수업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말고사 때는 제가 좀 더 문제를 쉽게 내서 선생님들 고생하지 않도록 배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셔서 주어진 시간 성실하게 수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장 게슈탈트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말고사까지 수업이 많지가 않아요. 남아있는 시간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이론을 좀 먼저 다루도록 하려고 상담에서 또 교육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이론 중에 하나인 행동주의 상담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로는 295페이지고요. 행동주의 상담 이론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 이론을 만들어낸 주요 학자들의 생애와 업적, 그 다음에 인간관, 주요 개념, 행동주의 상담을 적용한 상담의 목표와 과정, 기법과 적용하는 방법 이런 내용을 보는데요. 예, 부지런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부지런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몇 명 나오는데 물론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이론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했는지를 좀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이론을 우리가 잘 깊이 있게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크게 지금 출생서부터 사망하는 데까지의 과정을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어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인가만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내놓은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학자지요. 그 다음에 스키너라는 조작적 조건 이론을 내놓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출생했고 미국에서 활동을 한 그런 심리학자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동물 실험도 많이 했고 행동주의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긴 그런 학자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반두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버트 반두라. 근데 이 사람은 1925년생인데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거의 100살 가까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인데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막내죠. 뒤에 그 앞에 맨 파블로프서부터 쭉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최근 그 행동주의 이론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자기 나름대로의 또 사회학 이론으로 연결시켜서 행동주의 이론을 발전시킨 그런 학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블로프서부터 스키너, 왓슨, 반두라까지 대표적인 행동주의 이론 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행동주의라는 것을 만들었고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그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 행동주의 이론의 역사가 1950년대에 시작이 됐습니다. 정신분석 과정에서 이탈을 했다. 그러니까 이탈을 했다기보다 정신분석 이론을 배경으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다른 관점이 생기고 연구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에 생겨난 이론이고요.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50년도에 스키너, 그 다음에 60년대 알버트 앨리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에 기반이 된 70년대와 행동 수정 이론인 80년대, 그 다음에 행동주의 상담이 90년대로 오면서 이 교육과 심리 상담의 그런 어떤 치료 기법으로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는 이론이 행동주의 상담 이론입니다. 자, 301페이지를 보세요. 이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인간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을 동식물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로 보면서 환경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선생님들이 오래전에 배운 거라서 작용과 반작용의 의미가 뭘까 이런 이제 의구심도 좀 가질 수 있어요. 작용과 반작용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많은 수확을 얻는 게 목표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비료를 주죠. 그럼 비료를 줘서 생태계에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면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극대화돼서 많은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토양의 질을 깨트린다든지 영양분의 어떤 균형을 깨트리면서 오염물질이 증가해서 오히려 그 반대의 그런 이용 효율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기대하고 어떤 자극을 주어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반작용도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을 동식물처럼 환경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을 하는 존재다라고 봤고요. 또한 인간의 행동이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든지 우리에게는 일정한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죠. 대부분의 행동은 또 학습에 의한 결과다.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배움의 결과라는 거예요. 배워서 물론 선천적으로 애기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지 않고 하는 특정 행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는 대다수의 모든 행동은 학습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거는 좋은 것도 배우지만 좋지 않은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만약에 하는 것이 학습의 결과라면 다시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학습을 시켜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행동주의 이론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행동은 학습에 의한 결과라는 걸 전제하고 인간의 행동은 학습의 법칙을 따른다. 네, 앞에서 말했잖아요. 인간은 모든 행동이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칙을 따른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사람은 보고 따라서 그대로 행동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대전제로 해서 사람의 긍정적인 행동도 또 부정적인 행동도 학습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은 얼마든지 행동 수정이 가능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인간의 행동에 관심이 적어요. 그리고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학습의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모두 학습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이게 그래서 행동주의는 상담 이론이기도 하지만 교육과 제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교재 303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개념에서 스피글러, 구에르몽 이런 두 학자가 연구해놓은 행동주의 상담의 특징 7가지를 순환적 주제로 제시한 바가 있다 그랬는데 이 표를 보면은 좀 이상하죠. 보통은 여기서부터 1, 2, 3, 4로 쭉 내려오는데 밑에서부터 1, 2, 3, 4, 5, 6, 7 이렇게 표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첫째, 여기 밑에 1번 첫째, 행동주의 상담은 과학적 방법의 원리와 절차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이 행동주의 학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은 애매모호하는 것은 싫어해요. 그래서 마치 과학처럼 뭔가 자극을 주면 그것을 실험에 의해서 결과를 밝혀내고 아주 선명하고 뚜렷한 결과가 있는 것만 학문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이론이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니네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뭘로 증명해낼 거냐. 그러다 보니까 동물 실험 같은 것을 많이 해서 그 결과를 증명해낸 그런 기법을 개발한 것을 행동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마음조차도 과학적 방법의 원리와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밝혀내는 것이 행동주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중요시하지 않고 내담자의 현재 문제와 영향을 요인해 준다. 그 전에 다른 이론들은 내담자가 어떤 문제에 특정한 행동을 하는 데는 과거에 뭐가 원인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한다라고 과거에서 원인을 자꾸 찾아냈던 이론도 있었죠. 그렇지만 행동주의는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네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구체적으로 네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문제 학생을 하나 상담을 우리가 하는데 그 아이가 도벽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하고 굉장히 다툼을 많이 하는, 이렇게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욱하는 성질 때문에 친구하고 다툼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화가 났을 때는 친구에게 욱하기 전에 먼저 속으로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천천히 쉰 다음에 그런데 하고 네가 말하는 것을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제시해서 행동 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행동주의 이론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행동주의 상담은 가능한 한 내담자의 실제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삶 가운데에서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이 행동주의 이론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통제 접근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시작하고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훈련시키고, 내담자는 자신의 변화에 책임을 지는 과정을 통해서 능력을 키운다.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방법을 찾아내고 제시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책임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거죠. 여섯 번째, 행동 수정의 절차는 각 내담자의 요구에 맞도록 한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제시하는 게 아니고 내담자가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무엇을 원한다 하는 것, 내담자가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 네, 일곱 번째, 내담자와 상담자 간 협력적 관계의 기초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모든 상담에서 다 내담자, 상담자 간의 협력적 관계를 기초로 하는 거는 모든 상담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행동 수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행동 수정. 그 행동 수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행동을 분석, 수정하는 것. 행동주의 상담은 행동 수정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행동이 긍정적인 행동이면은 굳이 뭐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보이는 것,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그 문제가 되는 행동을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한다. 여기 표적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표적행동을 여기 말로 이렇게 표적행동이라는 어려운 말로 썼지만 쉽게 말하면 수정해야 할 행동을 표적행동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행동수정 상담에서 행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행하고 말하는 것으로, 행동이라는 건 인간이 행하고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이 관찰하고 설명하고 기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내적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보여지죠. 밖으로 드러나지지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행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행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대개 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외현적인 것이 대표적이고, 그러나 내적인 것도 그 사람이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행동주의 이론에서
스키너 이론이죠.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행동이 수정되도록 해주는 그런 이론이 조작적 조건 형성. 뒤에 가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의 같은 행동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내 몸에 익숙해지고 그런 행동을 일정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습관화되어지는 것을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주의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행동 수정 이론의 개괄적인 어떻게 수정해야 할 행동을 목표로 해서 인간이 보여지는 다양한 밖으로 드러나지는 문제 행동을 여러 가지의 기법을 제공해서 변화되도록 또 행동 수정을 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306페이지를 보시면 좀 전에 앞에서 설명했던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나옵니다. 이건 너무나 많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교재에서도 간단히 다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파블로프의 그 개 실험. 먹이,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이제 개에게 제시하면 개는 그걸 보면서 침을 흘리면서 먹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먹이를 주면서 종소리를 결합시켜요. 먹이와 종소리를 결합시키면 이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침을 분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학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이 된 상태에서는 무조건 자극, 먹이를 주지 않고 조건 형성이 되어진 종소리만 들려도 침을 분비하더라. 이게 여러분 다 아시는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의 일정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것이 조건 형성이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얻지 못해도 자극만 의해서도 반응을 하더라라는 게 이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이제 제시한 행동주의 이론의 첫 번째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조작적 조건 형성인데 조작적 조건 형성은 대표적으로 이제 스키너의 그 뭐 비둘기 상자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선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스키너 이론은 비둘기를 상자 안에 넣고 레바를 발로 밟으면 맛있는 비둘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떨어지도록 조작을 해놨어요. 상황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를 그 통 안에 넣고 비둘기가 통 안에 방황을 하다가 우연히 레바를 밟았더니 맛있는 먹이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비둘기에게는 학습이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학습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그 통에다가 비둘기를 집어넣으면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레바로 가서 그 발판을 밟아서 자기가 원하는 먹이를 얻어서 먹더라. 이게 학습의 결과다라고 보는 게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다시 수반성이라는 게 나오죠. 수반성은 뭐냐면 반응 행동과 그 결과 간에 확립되는 특별한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를 SR 이론이라고도 해요.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응 행동과 그 결과 간의 관계를 이제 설명한 거고, 내가 뭔가 어떤 자극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따라오면 그것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예를 들어놨어요. 아이가 자기 방을 깨끗이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너 정말 착한 일 했구나. 그리고 용돈을 준다든지 맛있는 뭐 아이가 원하는 간식을 사준다든지 어떤 보상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학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라는 것이 아이 마음 그 생각에 입력이 되면서 그런 행동에 따르는 보상 이것이 항상 행동을 결정짓게 된다. 이런 것을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SR 이론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행동주의 이론을 다른 교재에서 공부하다 보면 SR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강화 및 강화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 행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강화도 해야 되고 처벌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강화라는 거는 상을 주는 거죠.
보상을 해주는 거죠. 처벌은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멈추도록 어떤 부적인 고통이라든지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걸 행동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처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기법을 많이 적용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를 보시면 여기 강화에 정적 강화, 부적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정적 강화는 그 행동을 하던 행동을 더 잘하도록 빈도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자극을 주는 것을 정적 강화라고 하죠. 부적 강화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처벌은 뭐예요? 야단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벌을 쓴다든지 어떤 고통스러운 지각을 했는데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것, 이래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을 각인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처벌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을 강화 및 강화 계획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309페이지에 사회인지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버트 반두라에 의해서 발달된 것으로, 반두라의 사회적 인지이론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확장이다라고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이론을 조금 더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어떤 다른 이론과 결합을 해서 행동주의 이론을 확대시킨 이론을 사회적 인지이론이라고 본다라고 그랬는데요. 사회적 인지이론은 긍정적, 부정적 강화, 소고, 일반화, 고전적 및 조작적 조건 형성을 포함한 자극, 반응, 심리학의 원리를 통합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지이론의 반두라 이론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요 근래에 와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모델학습에 대한 이론의 꽃이에요. 이 행동주의 이론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회적 인지이론에서 중요한 학습은 본보기 학습, 관찰학습, 대리학습 이런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델이 되어줘야 되고 아이들은 그것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데 이 사회적 모델 학습에는 4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첫째가 주의, 그러니까 열심히 관찰하고 주의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입력을 해요. 내 머릿속에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입력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동작을 재생해요. 리플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동기가 있다. 이래서 4가지 결정 요인이 주의, 파지, 동작 재생, 동기 이런 4가지가 있습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모델은 6단계에 걸쳐서 설명이 되는데 그게 이제 30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째가 기대된 강화를 품은 자극이 제시된다 그랬습니다. 관심이 있는 대상이나 그 행동을 내가 집중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일 경우에는 엄마 아빠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언니라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이 자신에게 관련된 것을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아이들이 모든 것을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는 않아요. 나와 관련된, 나가 관심이 있는 것을 선택적으로 주의를 본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그렇게 주의 집중해서 보지는 않아요. 뉴스를 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영역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에 되는 관련된 어떤 일을 보면 열심히 보게 되는 것. 선택적으로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모델을 관찰하는 본보기 자극이 제시된다. 대상이 모델을 관찰하는 본보기 자극.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봤던 어떤 대상이 보여주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내게 자극으로 다가와서 입력을 하게 된다는 과정. 그 다음에
상징적 부호와 인지 재구조, 인지적 연습 등이 인지적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게 파지의 과정이죠. 입력이 돼서 그것이 내 안에 내 것으로 남아있는 것. 그 다음에 인지적 과정에 따른 반응이 일어난다. 리플레이, 재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응에 따라서 비롯되는 강화로서 자극이 일어난다. 동기라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인지 이론은 반두라에 의해서 이렇게 확대되어지고 정리되어진 행동주의의 이론인데, 보고 배운다, 모델 학습이라고도 하고, 들은 것보다는 본 것이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남아서 거기에서 받는 영향이 더 강력하다는 이론을 사회적 인지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 310페이지를 보시면 인지행동 수정, 변별과 일반화, 소고, 행동, 형성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인지적 행동 수정은 뭐냐? 우리의 사고, 인지를 변화시키는 것을 학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 반응, 행동을 훨씬 더 잘 통제하게 된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식으로 내가 발전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신체적 반응과 행동과 연결을 시키면 나를 더 훨씬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가 있다. 사람은 동물하고 달리 무슨 힘이 있냐면 인지와 사고의 힘이 있어요. 앞에서 반두라의 학습 이론이 보고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쁜 행동도 우리는 봐요. 그리고 나쁜 행동도 배워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뭐를 해요? 생각을 하잖아요. 야, 저건 정말 나쁘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사고와 인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 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내 안에서 재생산하고 학습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고와 인지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내 안에서 어떤 재해석을 하고 여기서는 신체적 반응, 우리의 행동을 더 잘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인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 것을 동물처럼 앞에서 파블로프나 스키너나 뭐 반두라나 이런 사람들이 내놓은 이론이 행동주의 이론은 학습에 의해서 그대로 마치 동물처럼 비둘기가 반복적으로 무슨 학습을 하면 어떤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 그렇지만 사람은 비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 고유의 영역인 사고와 인지의 영역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재생산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별과 일반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극에 변별한다는 것은 어떤 자극에서 우리의 행동이 강화될 것 같은가 혹은 행동이 강화되지 않을 것인가를 구별한다는 것으로 자신이 이전에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자극 변별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여기 교재에 보시면 예를 그런 걸 드러났어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빨간불, 초록불이 있는데 빨간불이면 당연히 쓰는 거고 초록불이 켜졌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학습되어진 어떤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면 빨간불을 보면 자동으로 서고 초록불을 보면 건너가고 이런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자극 통제는 자극 변별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데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변별이라는 게 뭘까?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라와 소뚜껑은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자라를 보고 놀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소뚜껑을 봐도 같은 반응을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변별은 뭐냐? 자라와 소뚜껑이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비슷한 어떤 자극에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만 그것이 다르다. 이건 자라와 소뚜껑은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자신이 이전에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게 변별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화는 뭐냐? 공통적 속성을 묶음으로 인식하도록 학습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 이런 얘기, 남자들은 다 그래. 뭐 애들은 다 그래. 한국 사람은 다 이래. 이렇게 뭔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같은 속성을 보인다고 인식하는 것, 이것을 일반화라고 하는데, 일반화에서 벌어지는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라는 것은 살면서 잘 조심해서 써야 되는 그런 기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거라는 거는 이전에는 강화되어 온 행동이 더 이상 강화 자극을 결과로 얻지 못해서 향후에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걸 소거라고 그래요. 아까 파블로프 실험에서 나왔었죠. 파블로프가 이제 먹이와 종소리를 결합시켜서 그 반복적으로 먹이를 주면서 종소리를 쳤더니 개가 그 다음에 뭐가 학습이 되었냐 하면 종소리가 나면 먹이를 준다는 것이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먹이를 주지 않아도 종소리만 계속 들려주면 침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 먹이를 주지 않고 종소리만 들려주는 걸 또 계속 했더니 걔가 다시 재학습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종소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먹이 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침을 흘리는 행동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소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왜 행동주의 이론을 왜 배우는가? 사람들 특히 교육을 하거나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거나 뭔가 누군가를 습관을 고쳐주거나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다양한 행동주의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을 하면 그런 교육과 상담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행동주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거라는 개념은 이해하셨을 것 같고, 행동 형성, 목표 행동에 접근하는 반응들을 강화함으로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거는 그거예요. 동물원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훈련을 시켜서 어떤 재주를 부리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행동 형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물개가 박수를 쳐야 되고 공을 가지고 뭐 굴리기도 하고 또 훌라후프를 뛰어넘기도 하고 이게 목표 행동이에요. 그걸 하도록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뭔가 보상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훈련시킨 과정에서 한번 조련사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 맛있는 뭐 고등어를 준다든지 먹이를 주어가지고 이 행동을 내가 잘하면 이렇게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 그러구나. 새로운 행동을 가르친다. 이게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조련사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 행동 형성이라고 하는 것. 목표 행동, 그런 재주를 부리도록 하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강화물을 주고 그런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행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 상담 목표는 이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혹은 부적응적인 행동을 소거시키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인데 원래는 비현실적인 공포나 불안의 제거와 학습을 통한 행동 수정이 중요한 목표였으나 최근에는 자기 지도가 강조되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행동주의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부적응적인 행동, 뭔가 문제 행동이죠. 잘못된 행동을 없애고 보다 효율적인 행동을 학습해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 요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것을 긍정적인 거면 발전시켜야 되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는지를 초점을 맞추는 게 이 행동주의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이게 312페이지에 보시면 행동주의 상담의 구체적인 목표가 맨 아랫줄에 나와 있습니다. 맨 아랫줄에 보시면 첫째,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및 희망을 필요한 일상 장면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그럼 굉장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적으로는 생각이 많고 남 앞에서 뭔가 자기 주장도 하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은데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항상 답답하고 대인관계에 문제도 보이고 살아가면서 어떤 정상적인 활동과 평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는 사람, 이런 사람 이거를 훈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비현실적인 공포를 제거하는 거.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주저함이 많고 의심도 많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무엇이 두려운지 비현실적인 공포를 제거해 주는 것도 두 번째 구체적인 상담의 목표예요. 세 번째는 내담자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내면의 갈등이 뭐가 있나. 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그거를 해소해주고 우리 여기 정상적인 삶,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행동주의적 상담의 구체적인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의 과정은 모든 상담이 다 비슷해요. 첫째, 관계 형성을 해야 돼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행동에 대한 규명을 해야 돼. 밝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 행동 수정에 착수하기 위해서 습득해야 할 행동이 뭐냐라는 것을 객관적인 용어로 애매하게 내가 감정에 충실해서 난 그럴 때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럴 때 너무 떨려요. 뭐 이런 거보다는 그렇게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인 용어로 설명을 한다. 확실하게 규명을 한다. 행동 분석을 합니다. 행동 분석은 행동의 시발점 측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 행동 수정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행동이 얼마나 빈번하게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일어났는지를 측정한다. 네가 그런 남 앞에 나서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공포심이라든지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언제부터 했냐,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이면 그렇게 특정한 행동을 하느냐, 이런 행동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규명을 했고 대인공포증이야, 사회적인 어떤 네가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 자신감이 결여야,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원인이 뭔가가 있을 것이야 라는 것을 규명했고 언제부터 그랬냐, 횟수는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다 규합했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단계에서는 내담자와 함께 상담자가 협의해서 상담의 목표를 결정하는 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오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강화 기법을 적용하는데 강화의 원리를 숙지해야 된다. 강화의 원리는 즉시 강화, 그 다음에 일관성의 원리, 세 번째 점진적 접근의 원리,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교재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시 강화는 증강시키고자 하는 행동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조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고치고 좀 더 좋은 쪽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있을 때는 바로 그런 강화물을 줘야 되고, 일관성은 항상 일관성 있게 강화물을 제공하는 거. 세 번째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을 계획 단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내담자에게 단계별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한다.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빨리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대면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은 좀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담 결과 조정 및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그런 상담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효과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종결을 하는 것이 상담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가 315페이지부터 이게 내용은 여기에는 한 페이지로 이렇게 제목만 써놨지만 우리 교재에는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고 많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 행동주의 상담을 하는데 플러스로 작용하는 게 있고 또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제거해야 되는, 감소시켜야 되는 그런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증강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강화시켜서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거나 좋은 점을 더 이렇게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증강이고, 감소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 기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내담자가 가지고 온 문제 행동을 없애주는,
빼주는 이런 것이 감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증강에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벌, 차별 강화, 행동 강화, 간헐, 토큰 강화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정적 강화는 내담자의 바람직한 행동에 보상을 주어서 그 행동을 더 잘하도록 하는 경우고 그 보상을 정적 강화라고 한다. 뭔가 아이들이 착한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사탕을 주던지 칭찬을 해주던지 아니면 아이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이 더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적 강화죠. 그 다음에 부적 강화와 벌이 있습니다. 부적 강화는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내담자가 싫어하는 대상물을 제거해주는 방법 이런 거예요. 아이가 숙제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너 숙제를 먼저 하면 네가 더 좋아하는 게임을 오늘 엄마가 30분 더 할 수 있게 시간을 줄게 이거예요. 숙제는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그 보상이 뭐가 따라와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게임을 하는 시간 엄마가 30분 늘려준다 라는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지만 숙제라는 것을 먼저 하면서 보상을 받게 해주는 거 이런 게 부적 강화죠. 그 다음에 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때 사용되는 것을 벌이라고 합니다. 부적 강화하고는 조금 다르죠. 벌은 신체적으로 아니면 어떤 압박이나 구속을 주는 것을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 강화는 어떤 사람이 여러 행동 중에서 하나만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차별 강화라고 해요. 수업 시간에 수시로 자리를 이탈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수업 시간에 제자리에 앉아 있을 때만 선생님이 어떤 강화를 해주고 그 외의 시간에는 하지 않는다 이런 걸 차별 강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이가 그것을 지켜나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는 거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행동 형성이라는 것도 있고 간헐 형성 우리 그 다음에 마지막 토큰 강화를 한번 봅시다. 토큰 강화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토큰 강화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무슨 물건을 사면 다 거기에 몇 프로 적립해주고 뭐 토큰 그거 뭐 포인트가 쌓여서 나중에 그것이 적립되어서 다시 뭐 현금화해서 쓸 수 있고 이게 다 토큰 강화예요. 그러니까 토큰 강화는 그런 거잖아요. 집단 안에서 그래서 내가 그 사이트라든지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를 계속 들어가서 포인트를 쌓아서 다시 어떤 보상을 받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거기를 자꾸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토큰 강화예요. 그래서 토큰 강화는 집단 속에서 개인의 다양한 행동을 수정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우리 삶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것이 토큰 강화예요. 심리적 포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즉각적으로 뭔가를 주면 뭐 바로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엄마가 맛있는 피자를 사줬어. 이거는 그걸로 끝내잖아요. 포화 상태잖아요. 근데 이 토큰 강화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둘째는 교환. 내가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쌓이고 엄마가 주는 스티커를 많이 모아놨을 때 나중에 뭔가로 바꿀 수 있다. 더 값진 것으로 오늘 받는 거는 스티커 한 장이지만 스티커로 10장을 채우면 또 다른 어떤 큰 보상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내담자 행동을 강화할 때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보상을 주는 거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큰 강화는 강화의 지연. 내가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요것만 10장인데 몇 장만 더 채우면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연하면서 강화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 토큰 강화의 장점이에요. 잘 활용하면 토큰 강화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감소라는 거는 상반된 행동의 강화, 그 다음에 소고, 벌, 자극보합법, 체계적 둔감법, 행동기술 훈련, 안구운동 둔감법과 재처리 과정, 뭐 이런 자기관리 프로그램과 자기지시행동 이런 게 있는데 감소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제거해주는 과정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교재로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하는 것도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교재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감소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행동주의 이론이 굉장히 삶에서 밀접한 이론이고 또 많이들 활용하시는 교육과 관련된 영역에서 우리가 만약에 종사를 하시게 된다면 어떤 상담 이론보다 특히 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어린 영유아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 행동주의 이론을 많이 우리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면 수업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수업은 10주차 수업입니다. 벌써 5월 16일에 진행될 건데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수업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